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의료 사태 해결을 위해 출범한 여야 의정협의체가 20일 만에 가동을 멈췄습니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협회가 정부와 여당이 사태 해결에 의지가 없다며 협의체 참여 중단을 선언했는데요. 국민의힘은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고 협상 재개 여지를 남겼지만 사실상 재가동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달 11일 협의체 출범 당시 여당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국민에게 성탄절 선물을 안겨드리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결국 이 약속은 지켜지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제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 문제는 해를 넘길 수밖에 없겠는데요. 사직 전공의는 이미 절반이 일반의로 취업한 데다 신규 배출 전문의가 크게 줄어드는 탓에 필수 의료 대란은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은 그저 아프지 않길 바라며 연말과 새해를 맞아야 하게 생겼습니다. 12월 2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RSV 알고 계신가요? RSV는 독감 바이러스만큼 전염성이 강한 급성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로 영유아나 60세 이상 성인에서 감염 시 폐렴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로 독감 바이러스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는 RSV, 자세한 내용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 광고는 RSV 질환인식 캠페인입니다. 캠코가 뭘 하는지 알아? 캠. 부채로 힘든 서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캠. 위기에 빠진 기업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캠. 더 많은 국민이 국가 자산을 누릴 수 있도록 가치를 캠. 언제나 당신 편에 서서 대한민국의 자산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니까 대한민국 희망을 캠.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마음에 폭풍이 몰아치는 하루였다면 잠시 귀 기울여 보세요. 이 소리는 스트레스 감소를 도와주는 안마의자 LG 힐링미의 마인드 케어 사운드입니다. 휴식의 새로운 바이브, LG 힐링미 MX9. 독일도 돌았다. 스위스도 돌았다. 대성 보일러도 유럽처럼 빙 돌았다. 원통형 콘덴싱으로. 대성 보일러가 만드는 유럽형 콘덴싱의 시대. 당신의 콘덴싱은 유럽형입니까? 대성이 내일을 위합니다. 대성 보일러. 팀장님, 연금도 투자하세요? 알아서 크는 연금은 없으니까 투자해야죠. 아, 투자의 차이가 연금의 차이? 이제 연금도 투자다. N2 퇴직연금. 역시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2024년 퇴직연금 우수사업자. NH투자증권. 원금 손실 유의, 가입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건너오세요. 당신의 퇴직연금이 원하던 글로벌한 세계로. 내 연금 상품 그대로 중도해지 없이도 실물 이전은 지금이다. 수익률이 중요한 퇴직연금은 글로벌 투자하는 연금 미래에셋 증권으로.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네,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슬기로운 뉴스 생활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대구 경북 우리 손으로 이창용 공동대표를 연결해 봅니다. 이어서 박규환의 세상 읽기도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슬기로운 뉴스 생활 시작합니다. 2019년 처음으로 인구 10만 명이 붕괴된 이후 5년이 넘도록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경북 상주시. 이 상주시가 소멸위기 극복을 위해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죠. 상주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남원동으로 시청 신청사를 옮기고 압축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상주시 의지와는 달리 시의회에 거듭되는 예산 삭감, 주민 소환 시도 등으로 인해서 4번이나 제동이 걸렸습니다. 상주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 예산 1억 5천만 원을 다시 포함시키고 의회를 설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상주시 신청사 건립과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서울신문 대구 경북 지부의 민경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민경석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우선 상주시청 이 청사, 경북의 현재 청사 말하는 거죠. 경북의 시 단위 지역 중에서는 가장 좁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1988년 3,100평 규모로 준공된 상주시청 청사는 경북 지역 시단위 지자체 면적 중 가장 좁습니다. 건립된 지 35년이 지나면서 청사시설 노후와 주차 공간 부족으로 청사를 찾는 민원인의 불편은 매우 큽니다. 상주시는 청사 공간이 워낙 좁다 보니 일부 부서를 시청 밖 임시공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에 이전했는데 시청 인근 민간 사무실 2,000제곱미터를 월 450만 원에 임차해 새마을체육과와 농촌개발과 등 2개 부서 40명의 직원을 외부에서 근무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공간은 제자리인데 갈수록 직원은 늘면서 조직 규모도 확대돼 외부의 별도 공간 운영이 필연적이라는 게 상주시의 설명입니다. 아, 그렇군요. 상주시의 조직 규모는 얼마나 늘었는지 그동안에 이것도 좀 궁금하고 혹시 이 청사 내에서 현 청사 내에서 이 별관 증축이라든가 뭐 이런 대안은 좀 불가능한 상태인가요? 네, 전체 직원 1,248명에 24개 읍면동이 있는 상주시는 2005년 420명이었던 본청 인력이 2022년 559명으로 33%인 139명이 늘었습니다. 네. 1988년 청사 건립 이후 별관 3개를 증축했으나 공간이 없어 더 이상 별관을 증축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민원인 불편은 매우 심각한데요. 상주시청 청사의 주차장은 136대만 수용할 수 있습니다. 예. 상주시가 운용하는 관용차만 30여 대인데다 차량을 갖고 있는 본청 직원은 500명이 넘습니다. 직원 대부분이 시청 밖에 주차를 하고 있지만 민원인 주차난은 갈수록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또 2개 부서가 입주한 건물은 시청사에서 800m 떨어져 있어 도보 이동에만 10분 이상 걸리는데요. 시조직은 점차 비대해지고 공간이 없어 부서는 여기저기로 흩어지면서 민원인의 불편도 직원의 불편이나 업무 효율성 저하는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앞으로 행정조직 확대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더 많은 부서의 직원들이 청사 밖 공간에서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 뻔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유지 보수 비용도 많이 들 거 아니에요. 워낙 오래됐으니까. 이것도 좀 많이 들 것 같고 또 안전상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현 청사는 건물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도 날로 증가하고 있고 건물 안전진단 결과 C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 상주시는 2022년 연말부터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청사 개선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상주시는 현재 장소에서의 확장, 다른 부지로 이전 등 시민 여론 용역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또 지난해에는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도 진행을 했고요. 시청 이전을 처음 논의했을 당시 현 청사 주변은 동서남북으로 학교와 도로가 있어 자체 확장은 현실성이 떨어져 이전 확장에 무게를 두고 있었습니다. 당시 계획은 행안부 타당성 조사 이후에도 경북도 투자심사, 설계 공모, 토지 매입 등 과정을 고려해 최소 5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봤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아직 첫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일단 그것보다도 앞으로 뭐 엄청 큰 돈이 들어갈 텐데 재정적인 문제는 없는 건가요? 네, 지난해 기준 청사 건립 기금은 1,300억 이상을 확보해둔 상태였습니다. 시청사 건립은 100% 시비로 해결해야 하는데 상주시는 신청사 건립 비용으로 1,5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고 2001년부터 매년 20억 원 이상 적립한 청사 건립 기금을 활용해 이를 건립하려고 했습니다. 재원이 마련돼 있는 만큼 지방재정 투자, 융자나 행안부 타당성 조사에서도 긍정적 결과를 기대했고 일사천리로 진행될 줄 알았으나 현재 예산 삭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상주시는 일단 지난해 5월이었죠. 신청사 건립 부지를 남원동 옛 잠사곤충 사업장 일대로 결정하고 추진을 했는데 하지만 거센 반발로 인해서 1년이 넘도록 사업이 제때 추진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상주시 신청사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인구 10만 명도 위태로운 상황에서 청사를
300m 옮기려고 1,300억 원을 사용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또 상주시가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한 신청사 이전 부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나 공청회, 세미나 개최 등 주민 의견을 듣고 여론을 수렴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는 주민 소환 등으로 인해 상주 여론이 사분오열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주민 소환은 끝내 무산이 됐고 그래도 민심의 회복은 좀 어려워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상주 지역 한 시민단체는 상주시청 신청사 건립을 반대하는 시민 14,444명의 서명을 받았다며 강영석 상주시장 주민소환 투표를 위해 주민소환 청원 서명부를 제출했습니다. 상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소환 청원 서명부를 심사한 결과 유효 서명인은 7,451명, 무효 서명인 수는 6,993명으로 분류하고 이를 원천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무효 서명인 6,993명 중 5,150명은 미비한 점을 보정하면 유효 서명이 될 수 있는 보정무효, 나머지 1,843명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서명돼 효력 없음이 확정된 원천 무효라며 시민단체의 보정 무효보에 대한 보정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주소지나 생년월일, 이름 등이 정확히 기재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상주시장 주민소환 청원이 성립하려면 당시 유권자 15%인 12,546명의 유효 서명을 갖춰야 했으나 이들 시민단체가 제출한 서명은 원천 무효 1,843명에 더해 무효 서명이 5,150명이 넘어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유권자의 15% 12,500명 유효 서명을 갖춰야 됐는데 일단 시민 서명을 14,400명 받긴 했는데 이 중에서 무효 서명이 많았기 때문에 성사되지 못했다. 자, 그러면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죠. 자, 시청사 건립 예산이 의회에 4번이나 연이어서 삭감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상주시의회는 지난해 연말 본회 예산안 심사부터 11월 초 3차 추경까지 신청사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약정 수수료 1억 5천만 원을 4차례나 연속해 삭감했습니다. 이 예산은 행정안전부가 신청사 건립에 객관적이고 공적인 타당성 조사를 벌이기 위한 수수료를 지불하면 행안부 타당성 조사를 거쳐 가능, 불가 판정을 받게 됩니다. 해당 조사로 결론을 내기도 전에 수수료 예산 삭감을 강행하면서 공적 조사 기회조차 차단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타당성 조사에서 긍정적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상주시도 사업을 재검토하겠지만 조사조차 하지 못하게 시의회가 다수결로 이를 결정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상주시의회는 지난해 신청사 건립과 관련 상주시가 벌인 여론조사에서 시민 80% 이상이 신청사 건립에 찬성했으나 조사 대상이 1,000명 정도로 인원이 적고 졸속으로 이뤄지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계속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 여론조사가 있긴 있었군요. 시민 80% 이상이 일단은 찬성을 했는데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라면서 이제 상주시 의회는 계속해서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전해주셨고, 자, 상주시는 현 청사 인근 통합 신청사 건립 또 현 청사 부지 활용 이런 걸 전제로 해서 지역에서 유일하게 정부의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지로 선정이 됐는데요. 그런데 신청사 건립 사업은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네요. 네, 공간혁신구역 사업은 토지의 용도 제한을 없애고 용적률과 건폐율을 지자체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특례구역 사업입니다. 상주시는 이를 통해 압축도시를 만들어 지방 소멸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데요. 물론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선정 결과도 청사 이전이 전제가 돼야 하는 사업인데 시의회에 거듭되는 예산 삭감으로 인해 타당성 조사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국 공무원노조 상주시 지부, 전국자치단체 공무직본부, 상주시 지부 등 일부 단체가 신청사 건립 촉구 결의대회를 잇따라 열고 있으며 의회 청사업 등에서 1인 시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전 부지로 확정된 남원동 주민들도 지역구 시의원들을 향해 전향적 태도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지역구 시의원들의 간담회 불참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과 공간혁신구역 선도 사업이 좌초되면 상주시가 추진하는 압축도시나 소멸위기 극복은 요원해질 것이 뻔합니다. 지금이라도 상주시의회의 대승적 판단과 허심탄회한 소통, 협력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이렇게 상주시 신청사 문제 좀 짚어봤습니다. 원래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가 오늘 출장 관계로 대신 서울신문의 민경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배우 문지은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일을 할 수 있어도 사회에 나아갈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발달장애인이 있습니다. 그 여정에 함께하는 위드 슬로우 스타터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더 많은 첫걸음이 시작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의 출발을 응원해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3분 30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 이슈가 계속해서 논란이죠. 행정통합 내용은 물론이고 통합의 절차와 방법을 두고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우리 손으로 이창용 공동대표를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죠. 이창용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 많으십니다. 대구 경북 우리 손으로라는 단체가 이제 발족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 활동을 시작하셨는데 대구 경북 우리 손으로는 어떤 단체인가요? 저희가 대구 경북의 미래와 직결된 과제나 의제를 놓고 시도민 주민들이 나서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제시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창립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첫 번째 저희가 생각할 때 공적 의제로 대구 경북 통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 회원들은? 예. 저희가 지금 시민단체가 대구 경북에 12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고, 예. 지역으로는 문경, 경주, 포항, 구미, 김천, 대구, 동구, 남구, 수성구, 중구,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대구에서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예. 지금 계속해서 뭐 주민들 동참을 또 이렇게 호소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아직 참여하지 않는 시군구 지역이 있는데, 또 시민단체들도 있고요. 하여튼 동참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자, 지금 우리 지역은 이제 행정통합 논의가 한창입니다. 대구 경북 우리 손으로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 겁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현재의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통합의 내용과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는 반대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거를 이제 저희는 통합도 중요하지만 분권 특례를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는 시군구와 시도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분권 특례를 좀 적극적으로 도입하자는 거고 이거를 이제 시도민의 의지를 또 담아내는 주민투표를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뭐 무조건 반대한다 이런 건 아니시군요. 그렇죠? 그렇죠. 어떤 통합이냐. 또 어떤 방식으로 통합을 추진하느냐. 여기에 대한 저희들이 입장을 갖고 있죠. 예, 현재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그 방식 내용에는 반대한다. 하지만 앞으로 뭐 분권 특례라든지 주민투표 같은 건 어떻게 보십니까? 주민투표도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강력한 분권 특례를 보장받지 못하고 또 주민투표도 하지 않고 시도가 이 통합을 밀어붙인다면 이 원래 통합하는 진짜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지역 소멸이 되고 있고 우리 청년들이 계속 유출이 되고 있는 이걸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이 통합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 뭔가 이 돌파구를 마련해보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대구 경북 그런 의미에서 이제 통합을 추진하면 의미가 있는데 만약에 주민투표를 하지 않고 할 경우에는 오히려 대구 경북 내부 갈등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고 또 어쨌든 이게 특별법이 국회에서 제정이 돼야 되는데 국회의 벽을 제대로 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민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에. 그렇군요. 예, 국회 통과를 위해서라도 주민투표가 꼭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신데.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왜 꼭 주민투표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주민투표를 우리가 실시를 하게 되면 그 이전에 시도민들이 투표를 하려면 시도민들이 충분히 이 통합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이해하지 않고 주민투표를 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시도민들이 충분히 숙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시도민들의 생각을 우리는 한 번도 시도민들의 공적인 생각을 드러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걸 기회로 해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장을 제공한다. 이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통합에 대해서 이게 그냥 뜨뜨미지근하게 통합해서는 안 되고 충분히 이게 장점과 단점 뭐 또 찬성 반대 여기에 대한 뜨거운 논의 과정이 있어야 우리 지역의 시도민들 목소리를 모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주민투표를 실시를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주민 의사가 빠진 이 통합은 있을 수가 없다. 양 시도지사가 뭐 우리 이제 통합하자고 해서 하면 분명히 이거는 갈등을 조장할 것이다. 시도지사들께서는 그거를 제안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통합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은 저희가 이제 시도지사로 있는 시간적 제약이 있고, 그러나 시도민들은
시간과 공간적으로 이 지역에 살아나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중체에 대한 문제들은 시도민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이라는 게. 그런데 우리 대구와 경북 주인은 우리 주민 시도민들이잖아요.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도민들의 의사를 반드시 물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에 대해서 주민투표 요구하는 거 이거 통합 방해하는 행위다. 이런 인식을 좀 갖고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시도민과 소통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요. 이걸 이런 식으로 주민 투표를 요구하는 거를 통합을 방해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그런 의미에서 이분이 평소 시민과 소통할 의지가 사실은 없는 분이다 이래 보여지고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 주민투표를 하게 되면 대구 경북의 유권자의 25%가 주민투표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 지방선거도 있는 것도 지방선거는 또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기간에는. 그러니까 25%를 넘길 자신이 없는 것이죠. 또 그다음에 시도민들이 만약에 주민투표를 통해서 반대를 할 경우에 이 대구시장이 아무래도 정치적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이런 점도 고려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중에 지방선거 때 이 주민투표를 같이 할 수는 없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주민투표법에 원래는 선진국에서는 이 지방선거와 같이 하고 이 자연스러운 건데 우리는 이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치제도가 극히 미비하고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와 연계하는 것도 또 이렇게 막아놨죠.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군요. 저도 그렇고 아마 많은 분들 생각이 이제 곧 지방선거 1년 6개월 후에 있으니까 그동안에 충분히 논의 과정을 거쳐서 그때 지방선거 할 때 주민투표 같이 하면 비용도 덜 들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거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게 통합을 주민투표를 해서 이게 특별법이 통과되고 통과되면 한 최소한 제가 생각할 때는 6개월 이상 시도에서 그걸 준비를 해야 다음 지방선거 때 이거를 같이 할 수가 있는 거군요. 통합 특별시장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그러니까 지방선 26년에 있을 지방선거 전에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미리 실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선거 때는 새로운 대구 경북 특별시장을 뽑는 그런 절차를 거기에 이제 되는 통합 특별시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겠죠. 그렇죠. 그걸 이제 했을 때 통합시장을 우리가 선거 때 통합시장을 뽑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군요. 따로따로 뽑아서 통합하기는 또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이건 좀 더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 자, 대구시에서 단독으로 특별 법안을 발표를 했었잖아요. 지난 8월달. 지난. 이 특별 법안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는 별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분권 특례를 통해서 청년 유출이나 지역 소멸을 막으려면 지금과 같이 이런 수준이 안 되고 시도도 권한 강화해야 되지만 시군구의 권한도 획기적으로 강화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시군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또 특히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앞으로 지역에 이제 시도민이 권한이 강화돼야 이제는 앞으로 지역 발전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1도 없는 법안이기 때문에 특별히 논의할 가치는 없다 이래 보여집니다. 대구시 단독으로 내놓은 특별 법안 이건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이미 이제 시도가 이제 합의안을 지금 내놓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히 논의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구 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제정이 된다면 이 특별법 안에 반드시 담겨야 될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우리가 이제 그냥 이제 통합하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결정하고 또 할 수 있는 분권 특례를 가져오느냐, 보장받느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도 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지역 소멸을 막으려면 이 시군구 중소도시의 권한과 세원이 획기적으로 강화돼야 됩니다. 세원이 강화돼야 된다. 첨단 자치 시스템을 우리가 갖추어야 이 지금 위기의 대구 경북 특히 또 시군 중소도시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지역사회에서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지금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래서 뭐 그런 상태에서 자꾸 통합을 막 이끌고 가는 거는 아닌 것 같고 보다 시도민과 분권 특례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고요. 또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시도민이 이제는 권한을 강화해서 시도민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놔야 된다. 지금은 그냥 뭐 의견만 내고 이제 그런 수준인데 이제 책임지고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우리가 지역 소멸이든 청년 유출에 대해서 우리 지역 사회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그 지역 사람들이 결단하고 논의하고 해야 문제를 풀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북부권 지역이 지금 이 어려운 사항들 이것도 역시 그 지역에서 우리가 해법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전부 다 막혀 있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냥 통합만 하자 이렇게 해서는 정말 곤란한 거겠죠. 그러니까 시군구 중소도시의 권한 강화돼야 되고 세원도 확충돼야 된다. 그리고 시도민의 권한 강화 이거는 필수적인 내용이다. 꼭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저희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만약에 통합이 된다면 대구는 경제도시로 안동은 행정도시로 만드는 구상 이게 어떠냐 이렇게 의견을 좀 주시는 거고요. 자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요. 마지막으로 좀 덧붙여서 하실 말씀 좀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정리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청년 유출과 지역 소멸이 우리 대구 경북 내부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그동안 중앙정부와 국회가 서울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발전 정책을 한 3, 40년 동안 꾸준하게 추진해왔기 때문에 이게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분권 특례가 우리가 그냥 뭐 요구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우리 지역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요구돼야 될 사항이고 그러니까 이제 시도민들이 중앙정부와 이 논의를 하는데 시도가 이 논의를 하도록 권유를 하고 적극적으로 이 논의에 시도가 역할을 하도록 그다음에 중앙정부에도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그런 노력들이 지금 필요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구 경북 우리 손으로 이창용 공동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규환의 세상 읽기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영주 영양봉화 박규환 지역위원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영주 영양봉화 박규환입니다. 안 그래도 저희 시간이 항상 짧은데 오늘은 시간이 좀 더 없어서 조금 빨리빨리 좀 짧게 끊어가겠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국회가 예산 문제로 아주 시끌시끌한데요. 지금 뭐 대폭 민주당 단독으로 정부 예산안 대폭 삭감. 그래서 뭐 4조 정도 삭감한 예산안 통과될 것 같은데 자, 이 내용 아마 보셨을 텐데 뭐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네, 사실은 오늘 우리 헌법이 정한 예산안 의결 시한의 마지막 날이에요. 12월 2일이. 그래서 사실 이 법정 시한 헌법이 정한 만큼 국회가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이 법정 시한 지키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이 주도해서 이제 예산안을 의결한 거죠.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려고 했는데 이제 국회의장께서 아무래도 뭐 이제 여야 사이에서 좀 균형을 잡으시려 하다 보니까 그러했겠죠. 그 의도나 뭐 처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어쨌든 의장께서 이제 본회의 상정을 미루셨고요. 예. 10일까지 이제 여지를 좀 주셨는데 문제는 사실 국회는 감액할 권한은 있지만 정액할 권한은 없어요. 아, 국회는 감액만 가능한 거군요. 예. 그렇죠. 예. 정부가 예산안 원안을 제출하면 그걸 심사해서 무언가 부적절하다 싶으면 국회는 감액은 국회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액은 하려면 반드시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아, 예. 그런데 이번 예산 과정에서 사실 민주당 특히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민생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정액하고 반면에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라든가 이런 예산은 삭감해야 된다, 또 줄여야 된다, 감액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쭉 고수해 왔는데 집권당이 그리고 또 정부가 성의를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시간은 되었고요. 법정 시한은 지켜야 되니까 우리는 저 국회가 감액할 수 있는 권한만 있으니 감액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던 것인데 그것을 두고 지금 뭐 정부에서도 그렇고 또 여당에서도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비난 혹은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 자, 대통령실에서도 이거 결국은 국민들에게 피해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지금 뭐 대통령실 예비비 뭐 2조 4천억을 비롯해서 검찰, 경찰, 대통령실 감사원의 뭐 특수활동비 특경비 이런 거 등등을 깎아서 일단은 깎아놓고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지역화폐 예산 이거를 좀 증액하기 위한 협상용 아니냐 이렇게도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근데 우리가 하나 전제해야 될 것이요. 예. 국회가 정부가 제출한 예산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켜주는 말 그대로 통법부가 아니잖아요. 예. 국회가 정부 예산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켜줄 이유는 없는 것이고요. 부적절하다 싶은 예산이 있으면 당연히 삭감해야 되죠. 그리고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 지출 총액이 677조 4천억 원이었어요. 예. 그중에 삭감한 예산액이 4조 1천억 원이니까요. 4조. 예. 전체 예산안에서 보자면 0.6%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0.6%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나라 살림이 안 돌아간다라고 얘기한다면 애시당초 그 예산안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감액만 하고 정액을 안 해서 뭐 민생, 치안, 외교에 어려움이 생긴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회는 감액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도 정액은 할 수 없고요. 예. 그래서 통상은 정부가 국가 운영의 필수적인 기본 예산이나 혹은 자기 정부가 구현할 국정 철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럼 그것에 어울리는 그것에 알맞은 어떤 중요한 예산의 경우는 넉넉하게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부는 처음부터 대통령실이나 검찰과 같은 권력기관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 같은 건 대폭 늘리고 반면에 민생 예산은 오히려 24조 원이나 처음부터 삭감한 예산안을 제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역화폐, 또 기후위기 대응, 뭐 장애인 지원 예산 같은 이런 민생 예산, 미래 예산은 늘리고 권력기관 특수활동비나 또 과도하게 편성된 예비비, 감액하자. 사실은 정당한 주장인 거죠. 그리고 이거는요, 서로 토론하면 돼요. 같이 이야기해서 이 부분은 여야가 합의해서 좀 더 정액하자. 그럼 정부가 동의해주면 정액할 수 있어요. 반면에 우리 야당이 보기에 이건 너무 부적절하다. 특히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정빙 서류 하나도 없이 예전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특수활동비 현금으로 찾아서 금고에 넣어놓고 그냥 현금 다발을 아래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나눠줬잖아요. 예. 이런 것 못하게 하려고 저희가 특수활동비는 이거 삭감해야 된다. 그 대신 마약 수사라든가 이런 걸 위한 일반 수사비로는요. 1,300억 가까이 이미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요? 수사 지원 활동 비용도 무려 800억 원이
포함돼 있어요. 정부가 그런 걸 예산안에 다 넣어놓은 상태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승짓돈을 또 특수활동비라는 이름으로 책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깎은 건데 그거 깎아서 민생이 그거 깎아서 외교가 안 굴러간다? 이거는요. 뭐 거짓말일 뿐만 아니라 사실 그런 이야기하면서 야당을 공격하는 건 오히려 집권 여당이 생떼를 쓰는 듯한 저는 이건 정말 여당으로서 자기 책무, 책임감을 저버린 태도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지난 그 국회 법사위에서 이 검찰 특활비 갖고 어떤 그 공방이 있었잖아요. 그걸 국민들이 다 지켜봐서 아마 다른 거 몰라도 검찰 특활비 깎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까. 뭐 다른 문제 다 차치하고라도 그런 생각이 제가 들고. 국회의원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원내에 없으니까 잘은 모르겠지만요. 이번에 그 과정에서도 예컨대 경호처에 특수활동비 같은 거 다 깎겠다 하니까 경호처에서 나름대로 기존에 우리가 이렇게 썼다 하고 정빙하기 위한 노력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다시 살렸죠. 경호처는 예산을. 살려주고. 그런데 아니 국회 회의에서 그것도 비공개로도 정빙을 못할 정도로 마음대로 쓰는 예산. 이거는요. 그렇죠. 이건 뭐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예산을 용납해 줄 수는 없는 거죠. 국민 혈세를 그런 식으로 쌈짓돈처럼 마구잡이 쓰게 한다? 있을 수 없죠. 우리 국민들 시각으로 보면은 모든 어떤 기관들의 특활비 있잖아요. 영수증 증빙 필요 없는 이 특활비 모두 다 없어져야 된다고 보는 게 아마 우리 국민들 시각일 겁니다. 그거 빼고도 얼마든지 업무 추진비라든가 뭐 특정 경비라든가 이런 거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다 쓰고 차라리 월급을 올려줘라 투명하게. 맞아요. 이런 게 아마 국민들 의견일 것 같고요. 솔직히 어떤 면에서 보자면 그 법인카드 얼마 썼다고 기소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특수활동비를 이거를 뭐 몇천억을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하고 하는 건요. 그렇죠. 이거는 고쳐야 됩니다, 정말. 군사 독재 시절에 정보부라든가 이런 데서 하던 행태지 민주화된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얼마 안 남았는데 탄핵안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얘기를 좀 할까요? 시간이 한마디 탄핵안 지금 보면은 이제 감사원의 최재 감사원장 이게 사상 최초라고 하는데 탄핵안 지금 보고를 했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도 오늘 오후에 보고했고 4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 이제 표결할 예정인데 그렇죠. 여권에서는 지금 탄핵 너무 남발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탄핵은 이 또한 국회의 정당한 권한이잖아요. 남발한다, 남용한다 이런 표현들 자꾸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검사 탄핵 몇 명 됐습니까? 우리 헌정사 통틀어서 저는 오히려 검사가 이번 국회에 들어와서 4명이던가요? 탄핵된 게 그게 오히려 신기하지 않나요? 검사들이 정말로 헌법과 법률을 한 번도 위반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징계당하거나 또 국회를 통해서 탄핵된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은 없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검사들이라 할지라도 직무 수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면 법대로 그건 당연히 탄핵되어야 하고요. 특히나 검찰 안에서 스스로 자체 징계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정하려는 노력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그나마 검찰을 견제하고 또 검찰의 이런 반헌법적 그리고 반법률적인 이런 행태를 규율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가 사실은 국회의 탄핵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오히려 국회의 탄핵 권한이 지금까지 너무 행사되지 않았다. 그래서 잘못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국회가 탄핵하는 저는 이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오늘 법무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조금 전에 읽었는데요.
검사들이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은 법률 전문가로서 자신의 의견을 내는 것이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 당파성도 정치적 편향성도 없다.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검사들이 곳곳에서 반발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잘 알잖아요. 교사들이 자신의 정치적 의견 낸다고 해서 공무원법 위반이다 하고 재작년이든가요, 작년이든가요, 그 경찰들이 수사권 관련해서 입장 표명했다고, 그거 수사하고 또 징계하고 했잖아요. 다른 공무원들은 이런 식으로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거나 집단 행위하면 검사들이 가서 지금까지 다 수사했잖아요. 근데 검사는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러면 괜찮은 겁니까?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검사들이 지금 비판하는 제가 그 내용들을 쭉 봤는데요. 여당의 성명서보다도 더 정치적이에요. 민주당이 이재명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어쩌고저쩌고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해놓고 이거를 방파성도 정치적 편향성도 없다라든가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일단 검사들의 그런 위법 부당한 여러 가지 수사 행태,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무혐의 처리라든가 이런 데서 보인 그 검사들의 직무상 불법에 대해서 탄핵도 해야 되지만 사실은 국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에 대해서 행정부 소속 공무원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행동하고 그리고 정치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국회 권능을 모독하고 비난하고 저는 이런 행태도 용서하면 안 된다. 이런 행태에 대해서도 저는 또한 주도했던 사람들 저는 탄핵 대상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가 좀 저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이 검찰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불법 부당한 행태로부터 우리가 국민 기본권을 지켜내는 한 획을 걷는 사건이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감사원도 마찬가지고 시간이 다 됐네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검찰 특유의 이 특권 의식.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 시각으로는 검찰과 검찰 아닌 자들을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눠서 보는 그런 시각이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기소권 얘기하셨는데 상대편이면 완전히 탈탈 털고 내 편 혹은 내가 잘 보여야 될 그런 대상에게는 무조건 그 어떤 잘못이라도 다 감싸주고 덮어주는 이런 행태 지금 정부 들어서 너무 많이 봐서 국민들 아주 이거는 충분히 느꼈을 겁니다. 시간이 사실은 되세요. 검사들의 그 부정한 기소 때문에 고통당한 국민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영주 영양봉화 박규환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